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저희는 벌써 13주차 1차시 수업이 시작되고 있네요. 다들 건강하십니까? 예, 이번 장에는 제12장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작성 기법 첫 번째 시간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포절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각종 사회복지의 그 사업들이 예, 공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모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제안서 그 재정 지원 기관의 그 제안서를 다 양식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라면 그 공모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죠. 즉 제안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배운 내용이 이 12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12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예, 언제나 그러듯이 목차가 나오네요. 즉, 프로포절을 작성의 이해, 즉, 제안서의 작성의 이해가 제1장 목차에서 제1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의 작성의 순서, 뭐 여러분 표지, 뭐 순서한다 보면 제일 먼저 표지가 있겠고,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서식이 다 만들어져 있죠. 공모 양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작성의 순서를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포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훑어보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마지막에 그 4절에 사회복지 관련 공모기관 현황을 만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공모기관 현황표죠.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해서 이번 장을 전체 수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학습 목표네요. 이 12장은 학습 목표 첫 번째가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포절 작성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포절에 만들 때,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주요한 관련 공모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없는 다른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늘 그랬듯이 지난 시간 복습 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이론에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걸 배웠는데요. 그 개념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가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즉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조치들, 제반 조치들이 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된 용어로 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효과성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듯이 목표를 달성률 개념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효율성은
인풋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풋들을 얼마 투입을 해서 결과치를 몇 배가 나오는 건지 이런 게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이 프로그램 개선의 개념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이 자금을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관계 당국이 있으면 그 당국으로부터의 이해관계자들 들의 만족을 도모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시정조치였죠. 그 다음에 예방조치 이렇게 배웠는데, 자, 교재 214페이지 시정조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정조치 대상 선정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적합 사항을 원인을 결정도 하고요. 세 번째는 시정 필요성에 대한 평가, 시정조치 실행 이런 거. 마지막 기록인데요. 자,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서로 지난 시간을 한 걸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의 기준은 항상 그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왜냐면 프로그램을 5개를 하고 싶다. 근데 예산은 2개밖에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 5개를 각각 평가항목을 넣어가지고 점수화해서 쭉 이렇게 평가해보는 거죠. 즉, 하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쭉 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아까 말씀 예산이 프로그램 2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우선순위, 1번 순위, 2번 순위를 하고 3번, 4번, 5번은 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우선순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시정조치 대상자 선정은 문제의 중요성으로 문제가 어떻게 심각하다든지, 그 다음에 항상 또 말썽 많은 예산이 따르죠. 소요예산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 제반사항을 감안한다는 건 나름대로 점수화 해가지고 최고 문제의 중요성이 점수가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에 시정을 하는 그러한 걸 하시면 큰 잘못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위에 사람 결제할 때도 항상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시정조치를 하는데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합한 것은 굳이 시정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니터링을 했는데 부적합한 사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시정조치를 삼기 위해서 원인조사도 해봐야 되고 이래갖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에 필요한 평가 및 시행조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저 앞에는 대상자 선정이나 또 부적합한 사항 원인 결정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어떤 계획 단계고요. 이제는 시정조치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시정조치도 실행할 때는 항상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부적합한 사항을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나왔다. 다시는 재발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다음을 위해서 이런 시정조치는 기록을 해둔다는 거죠. 주로 기록을 어디에 해두냐면 원래 프로그램 기획서라든지 계획서 이런 데 어떤 결과 기록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 둔다든지 이러면 되고요. 아니면 또 관련 문서에, 아니면 우리가 교재 217페이지에 배웠던 프로그램 개선 조치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해서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훗날을 뒷날에 참고하고 재발 방지를 해서 붙여놔 두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본인을 위할 수도 있지만 또 후임자를 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은 아까는 시정 조치였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개선 방법에서는 예, 예방 조치가 되겠습니다. 교재 215페이지죠. 예, 예방 조치에는 우리가 역시나 잠재적 부족한 사항인 그 원인인 자 결정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뭔가 말이면 이게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해두는 거 아닙니까? 잠재적으로 이건 부적합한 상황이 될 것 같다. 현재는 적합하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조금 확신이 안 가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잠재적 부적합한 상황으로 보고 그 결정을 그 원인을 상황으로 보고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결정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예방 조치에 필요한 평가 및 예방 조치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적합한 상황을 발생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잠재적인 부적합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원인을 바르게 하고 즉 원인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 예방 조치도 이제 세 번처럼 마찬가지 결과를 이제 기록을 해둡니다. 항상 지금은 이 기록의 시대인 거죠. 난 이제 앞 시간에 개선 조치도 앞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 조치에도 여러분 기록이 항상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다음 프로그램 할 때 본인을 만약 그대로 그 업무를 맡는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자리를 이동한다면 후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위해서 항상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선 방법들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요. 그걸 쭉 우리가 쭉 이제 한눈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그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원인, 당위성,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위성, 필요성이 이제 이론적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주어진 현상에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상 파악을 합니다. 문제점들을 파악을 현상 파악.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점들 분석을 해봐야 되지. 분석을 이거는 어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원인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 나름대로 분석하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수로 거치는 것이 이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구나 라는 해결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하면 효과도 한 파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매뉴얼화 하면 이제 나름대로 효과 파악이 끝나면 표준화 즉 매뉴얼화를 해두었고요. 실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고 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대상자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일 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결론은 마지막은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목차들입니다. 아까는 여러분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을 복습을 했죠. 이제 본 수업을 위해서 간단한 목차 말씀을 드리네요. 프로포절 작성의 이해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사실은 이 프로포절 이 제안서 만들려고 이때까지 이론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절 작성의 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뭐 사회복지 관련 공모기관 현황 이런 순서로 이번 주차가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프로포절은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간단하게 하면 제안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안서가 프로포절이 어디로 가나요? 예, 예산을 지원해준 즉 재정지원처에 가게 되죠. 그럼 거기를 여러분 재정지원처에는 각각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어떤 그런 파트의 일을 여러분들이 기관에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의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에 갖고 있는 건 자금을 즉 예산을 지원해주는 재정지원처가 있겠죠. 그런 또 그 관계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뭐로서 제안서로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제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정지원처의 관계자들이 이 제안서를 보면서 일종 역으로 참여를 권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 예산입니다만은 활동자금, 즉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서이죠. 즉 제안서가 성격이 활동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포절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김종명 교수의 프로포절의 정의를 내려보면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이 학생분도 여러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또 근무하는 분도 계실 건데 지금은 여러분 사업 제안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국가에 관련된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좀 큰 예산의 어떤 사업들은 전부 공모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공모에서 다 오픈되다 보니까 이 사업 제안서를 잘 쓰고 진솔한 진정성 있는 이런 사업 제안들이 요새 상당히 각광받는다 할까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고 한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좋은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제안서가 여러분 제안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기초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이미 결말이 어디서 나냐면 기획에서 결말이 납니다. 이 책도 지금 그렇게 김영정 교수님 이런 이야기 했네요. 좋은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작성하며 무엇보다 좋은 기획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문화예술 여러분 도시재생 각종의 어떤 사업 공익 사업에는 기획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획이 그 사업을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획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해놓은 공모에 당선된 어떤 특색으로 어떤 포인트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살펴보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지만 그 제안서를 보고 심사하는 쪽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쪽이죠. 국비 같으면 국가기관, 도비 같으면 도 관련 기관들이고요. 시비 같으면 시 관련 기관이요. 그 다음에 또 사회의 그 어떤 재정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있겠습니다. 그 기관들은 자기들 기관의 어떤 미션, 즉 자기들 기관의 사명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독특한 성향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래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만들었다. 어떤 제안서를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지금 물론 젊은 분도 일자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노인들 분들도 일자리가 조금 중요하니까 그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국가기관에서 공모를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응모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어떤 계통의 복지기관에 근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해야 되는 거죠. 지금 노인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와서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지고 노동력의 퇴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과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러분 거론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에서 가지고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을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보게 될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 자리 일자리가 뭐 몇 개 확보 이런 어떤 개념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참신성, 효과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A라는 기관에서는 복지기관 응모하는 기관에서는 비용이 이 정도면 사업을 어느 만큼 낼 수 있겠다. 그 A 기관이 이야기했고 B 기관은 이 정도면 사업이 A 기관보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A 기관보다 사업의 결과가 적게 나온 식으로 사업 계획을 즉 제안서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실 겁니까? 앞에 것을 당연히 즉 비용의 효율성을 예산의 효율성을 보게 될 겁니다. 즉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하는 게 아닌 공모를 하는 기관 중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공모를 응하는 기관의 직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응모를 했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예를 들면 다른 쪽의 기관에 근무하는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됩니까? 청소년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 기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문성 어떤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어떤 교육도 많이 받은 어떤 교육 실적도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직원들의 전문성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를 응모를 하는 국가기관이나 응모를 여러분들이 이 공모를 제한하는 기관, 제한이란 보다 공모를 베푸는 펼치는 기관들의 어떤 사회복지가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만들 때 실행 가능한, 즉 공모를 펼치는 기관들의 어떤 그 미션을 그 포인트를 맞춰서 실행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응모를 여러분들이 응모하는, 펼치는 게 아니라 응모하는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기관이라면 그 여러분들의 준비성, 기관의 준비성, 그 다음에 기록을 철저히 해주는 기록의 신뢰성, 이런 기록이 부풀은다든지 뭐 기록이 좀 축소시키는 이러면 신뢰성이 못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 심사사항으로 고려하게 될 겁니다. 자율학습 코너가 왔네요. 이번 자율학습은 프로포절 작성의 순서, 즉 여러분들이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 작성 시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공모기관 현황도 한번 봐주시고, 교재로 따지면 224페이지, 2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절, 즉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법 중에서 작성을 어떻게, 작성의 개요죠. 뭐 작성의 이해, 개요 이런 부분을 걸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즉 제안을 하게 하면 그 사업계획서가 다시 사업제안서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사업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재정지원기관에서 재정지원이 원활을 하죠. 즉 여러분들의 사업제안서가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획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획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가장 포인트가 기획에 있는 거죠. 기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표지를 제안서로 잘 따듬어 가지고 즉 기획 유능한 그리고 참신한 기획이 참신한 제안서로 바뀌어서 공모를 펼치는 기관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포절 제안서가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제 수업을 들으신다고 다들 고생이 했겠네요. 지금 요번 주와 다음 주, 요번 주 포함하면 3주가 남았죠. 그거 끝나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은 6월달 첫째 주, 다음 주에 시험은 문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험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렇게 뭐 여러분을 애를 먹인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학교 대면 시험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시험 감독을 할 것 같네요. 시험 문제는 평이한선에서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